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통역 문제라고 해서 실전 문제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다 맞게 되고 공부를 잘 못하신 분은 완전 바닥을 치게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위로 가는 거 아니면 밑으로 가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아마 그 첫 시간 강의하는 내용 중에 첫 시간에 아마 한 20개 정도 이렇게 풀어갈 건데 그 중에서 반절도 못 맞았을 거예요. 반절 맞기 힘들 거예요. 첫 시간에서 반절을 못 맞았다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20개를 못 맞게 돼요. 못 맞게 되니까 아마 문제를 풀면서 계속 아주 이제 한숨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동영 1주차 문제를 일부러 제가 문제 지문을 좀 길게 내고 중요 지문을 다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1주차의 전부를 다 넣었기 때문에 1주차 지문만 분석을 해버리면 시험장에서 다 맞출 수 있어요. 1주차 지문만 계속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1주의 이 지문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왜 이런 문제를 내게 됐는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1번에다가 이걸 택한 이유가 이제 작년에는 1번 우리 문제가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금을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해 가지고 이제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까지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 중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물납하고 물납, 분할납부, 네, 가산세, 기한 후 신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같이 분석을 해 가셔야 돼요. 이걸 같이 분석을 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물납하고 분할납부는 한 문제 이상이 나와요. 작년에는 여기서 두 문제가 났어요. 이 물납하고 분할납부 여기에 두 문제가 났는데 그 두 문제 중에 제 작년에 100문제 특강 했던 1번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1번 문제 그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동시에 가능한 세금을 찾아라.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가 동시에 가능한 것 찾아라. 그럼 이제 이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이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가 동시에 가능한 것 찾아라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 찾아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신고 납부라고 문제를 내면 너무 쉬워요. 단순해져요. 그래서 신고 납부라는 용어 대신에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이렇게 해서 살짝 내용을 돌려버려요. 돌려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걸 풀어낼 때 취득세는 물납이 안 돼요. 분할납부도 물납은 할 수 없어요. 취득세 분할납부도 할 수 없어요. 둘 다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법이 우리 7월 24일부로 법이 바뀐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 보실 때 어느 날 현재 법령으로 풀어라 그랬는 걸 잘 보세요. 어느 날 현재 법령으로 풀어야겠는가? 7월 22일 현재 법령으로 풀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7월 22일 날 2일 날 법령인데 24일 날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틀 뒤에 바뀌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바뀌었더라도 안 바뀐 걸로 보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가 이번에 법이 7월 24일부로 법이 지방세, 취득세 내용 중에서 삭제돼 버렸어요. 기존에 예전에 취득세 분할납부라는 규정이 임시적으로 있었어요. 임시적으로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없어졌다가 법에는 그대로 문구가 살아 있었어요. 문구가 살아 있었는데 7월 24일부로 완전 분할납부라는 이 내용 자체를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제는 완전히 취득세 분할납부는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 낼 때 취득세에서 분할납부가 안 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취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가산세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취득세에서 작년 시험은 물납하고 분할납부 여기서 2문제, 가산세 3문제, 그래서 여기서 토탈 3문제를 냈어요. 16개 중에서 여기서 3개를 출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기한 후 신고는 신고 납부 세목들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한 후 신고를 언제까지 하는 걸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여기서 이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하여 통지 전까지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해주면 돼요. 그럼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의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통지하기 전에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한다 해서 내가 기한 후 신고한 그 내용을 그대로 정부가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정부는 다시 몇 개월 안에 다시 계산해 준다 그랬던가? 3개월이에요. 그 개월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3개월 안에 다시 정부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한 후 신고는 신고가 확정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결정이 확정이라는 이야기인가? 결정이 확정이에요. 정부에서 최종 결정이 떨어져야만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적 있는가? 배운 적 없죠. 배운 적 없을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수업 끝나고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좀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기로 했는가 안 따라가기로 했는가? 안 따라가야죠. 그러면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2번 4번은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찍으면 모르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2번하고 5번은 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 보류해 놓고 재산세로 가요.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네요. 그런데 가산세는 안 되네요. 왜? 보통 징수니까. 그럼 기한 후 신고도 안 됩니다. 그럼 문구 봐요. 물납과 분할납부는 가능하나, 두 개는 가능하나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가 안 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1번은 서비스로 딱 한 문제 아주 쉽게 내줬어요. 딱 한 문제. 1번은 서비스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신 분들은 대략 85%가 맞춰요. 85%가 맞추고 나머지 15%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15%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여기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물납도 안 되고 분할납부도 안 됩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왜 여기다 갖다 붙여놨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걸 붙여놓은 이유가 이제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서 이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무슨 세하고 유사한 거를 찾아내란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낸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소득세 개념하고 이렇게 유사해요. 앞에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의 소득세,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의 부가가치세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는 지방의 소비세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소비세는 국세의 부가가치세하고 같이 움직이고 지방의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소득세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요걸 알아놓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득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든가요? 아니면은 요거는 정부에서 보통 징수로 고지서를 보내주든가 신고 납부. 그러면 신고 납부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가산세란 제도가 나올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도 할 수 있다. 됐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이것도 신고 납부니까 가산세 나올 수 있고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요걸 알아차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물납과 분할납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이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물납과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분명히 내가 저건 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안 된다고 알고 있다? 알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시험이 오늘부로 49일 남았어요. 모르시면 계속 말할 거예요. 제가 오늘부로 49일 남았어요. 예. 왜? 이유가 있어요. 지방세 중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건 무슨 세밖에 없다.
봐요. 입에서 말 나오잖아요. 재산세밖에 없다. 그럼 이거 지방세니까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재산세가 아닌 나머지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하나도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그걸 표현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시험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지문이. 그래서 지금 끄집어내란 이야기예요. 일부러 제가 이걸 쓴 이유가 여기다가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안 쓰고 지방세를 써드린 이유가 재산세,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되고 다른 모든 지방세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강조하려고 이 두 개의 지문을 여기다 갖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은 3번이 답이 됐어요. 이제 42번 가보죠. 이 42번은 용어 정리 문제인데 통용 문제에 매번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가 용어 정리 문제가 나갈 거예요. 이 용어 정리 문제가 나가는데 이 여기에서 이제 딱 나오면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어디다 찍었을 건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지문을 이 전체 지문을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은 지금 좀 답이 5번에가 체크돼 있을 거예요. 5번에다 체크돼 가지고 5번에 체크하신 분은 틀렸어요. 5번에다 체크해서 틀렸어야 돼요. 틀려도. 분명히 5번에 체크했을 거예요. 근데 표준세율이라고 나오면 이 표준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표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표준이라 했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표준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 이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이 세율이 법에서 정해진 세율이 있는데 이 세율을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세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게 표준세율입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찾아야 돼요.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기에요. 이 지문이에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다.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세율을 법에서 정해진 세율이 지역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 표준세율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배운 게 딱 세 개. 세 개 배웠어요. 지방세 중에서 어떤 것 세 가지가 표준세율이 나왔던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세 개 배웠잖아요. 그 셋 중에 한 지문은 해년마다 나옵니다. 이 취득세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요 세 가지가 요게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인데 그럼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모두 얼마까지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50%. 다 알잖아요 이제. 5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50%.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를 얼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재산세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왜 재산세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재산세는 한 번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만 물린가 계속 물리는가? 계속. 그런데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 연도에만 따르지 않는다. 매년 따르지 않는다. 그 연도에만. 그래서 여기는 해당 연도에 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을 그 다음 연도까지 간다 또는 5년 동안 적용한다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요 지문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세율이라는 이 지문을 여기서 1번으로 택했던 거예요. 표준세 요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1번을 택했던 거예요. 그다음 2번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징수금. 징수금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져가는 돈을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 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는데 이거는 왜 2번에다 제가 택했냐면 이 지방세하고 가산금, 체납, 처분비의 순서를 익히려고 여기다 체크했어요. 순서. 그럼 이제 정부가 가져가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돈을 가져가더라도 여기에 순서에 맞게끔 가져가야 돼요. 순서.
이 중에 제 1번으로 가져가는 건 이게 1번이에요. 체납처분비가 1번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가져가는 게 지방세예요. 세 번째가 가산금 이렇게 돼요. 이게 예전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지방세 순서였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체납처분비가 1번, 지방세가 2번, 가산금이 3번 순서로 이자를 제일 뒤로 가요. 원금을 줄여버리면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금,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방세를 2번으로 바꿔준 거예요. 2번하고 3번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줬기 때문에 아주 쉽게 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 순서로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이 순서로 찾아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국세의 징수금이라 정부에 국가가 나오면 이건 여기가 국세로만 바뀌어요. 그럼 그때도 체납처분비 1번, 국세가 2번, 가산금이 3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지문이 나왔을 때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특히 표준세율 같은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50%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표준세율이 딱 나오는 순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표준세율이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납세 의무자는 용어 정리에서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요 지문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납세 의무자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순서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납세 의무자라는 것과 납세자라는 것을 비교하는데, 납세 의무자는 그리고 납세자는 이렇게 써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본인 내가 내 세금을 했던가요? 남의 것까지 그랬던가? 이걸 지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힌트를 줬잖아요. 힌트를. 그러면 여기는 하나만 해놓고 여기는 두 개잖아. 여기는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내 것만이다. 내 것 남의 것이다. 내 것만. 그래서 내가 내 것만 갖다 내는 것이고, 납세자는 내 것도 되고 남의 것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남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정부에 전달하는 것을 납세자라고, 본인의 세금을 본인이 갖다 내는 것을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납세 의무자, 납세자를 찾을 때 특별 징수 의무자를 요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이 특별 징수라는 게 딱 뜨면 다시 이제요. 이 특별 징수라는 것은 국세의 무슨 징수하고 유사합니다. 그랬던가? 원천 징수. 원천 징수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특별 징수, 원천 징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원천 징수 생각해요. 원천 징수라는 건 원천 징수라는 용어를 빨리 익혀야 돼요. 지금 원천 징수라는 것은 내가 돈을 줘 놓고 세금을 주세요 그런가요? 돈 주기 전에 세금을 먼저 띄어버린가? 먼저 띄어버린 거예요. 먼저 띄는데 내가 나한테 돈을 주면서 띄는가?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띄어버린가? 다른 사람. 그러면 남의 거네요. 특별징수 의무자나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기 세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금을 띄어가지고 전달하네요. 그럼 이제 내 세금이 아니라 남의 거네요.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남의 것 여기는 들어가는데 내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납세 의무자가 딱 뜨면 무조건 여기만 보면 돼요. 특별징수 제외한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납세 의무자 그러면 다른 게 읽을 필요 없이 특별징수, 남의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는 제외한다. 그래서 3번 맞았어요. 그럼 이제 4번은 가산세라는 것과 가산금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낼 때는 반드시 기억을 할 게 있어요. 가산세는 신고 납부 세목에서 붙게 되고, 가산금은 보통 징수에서 붙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요. 그럼 가산세라는 것은 가산세가 신고 납부라는 걸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생각나면 답이 보여요. 신고 납부라는 것은 신고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벌과금의 형태로 가산세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보통징수라는 것은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약속한 날짜까지 납부 기한까지 무납부를 하면은 연체 이자로 물리는 것이 가산금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고지세액에 누가 보낸 거? 누가 보냈는가? 정부가 보냈잖아요. 정부가 보낸 고지세액이니까 신고 납부 세목인가요? 보통징수 세목인가? 보통징수. 보통징수 세목에서 따라 붙는 것은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 그 4번 틀렸네요.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고지세액에 정부가 보낸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세가 아니라 이게 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산세가 되려면 여기 납부 기한이 아니라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신고의 의무라는 게 여기에 따라 붙으면요. 신고의 의무라는 게 붙어 있으면 내가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가산세. 정부가 고지서를 보낸 걸 약속한 날짜에 못 냈기 때문에 가산금. 가산세, 가산금은 꼭 시험에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과세표준. 그러면 과세표준은 이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세액 산출의 기초. 세액 산출의 기초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입니다. 그럼 가격으로 기초를 삼는 걸 종가세라 그랬고 수량으로 기초를 삼으면 종량세라겠습니다. 그럼 종량세를 취하는 건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어디에서 종량세가 나온다 했던가? 등록면허세네요. 등록면허세 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중에서도 종량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말소 등기와 지목 변경 등기. 그럼 말소와 지목 변경은 둘 다 건당 얼마씩 물린다? 6,000원씩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란 말이 딱 뜨면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과세표준이 나오면 요거는 이 과세표준은 무엇 계산하려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가? 세금이죠.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무엇이 나오는가? 세액.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지금 세액을 산출할 때 세금을 계산하려면 제일 앞에다가 가장 앞에다 뭘 세워야 된가? 과세표준.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 처음이다 말이에요. 세금 계산할 때 앞장을 세우는 게 과세표준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았어요. 4번이 답이에요. 그런데 4번까지 읽어도 답이 없으니까 5번 찍는 거예요.